아버지,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희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가르고 날아와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마시고 있던 따뜻한 보리차 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탁자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와 그 옆에서 나를 재촉하듯 바라보는 아들 녀석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이런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73이 낳고 오래된 강북의 아파트에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사는 최일성입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식들이 제 남은 인생을 결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손톱만 매만지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아들의 말보다 더 날카롭게 저를 찔렀습니다. 자식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존재가 이제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듣고 계세요. 아들이 다시 한번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이 탁자에 부딪히며 달그락하는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듯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버님, 동훈 씨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렸나 봐요. 우선 저희가 가져온 인삼주부터 한잔하세요. 며느리는 능숙하게 탁자 밑에서 화려한 포장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보기에도 무척 비싸 보이는 인삼주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짙고 달콤한 향기가 순식간에 거실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향기가 어쩐지 역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따른 술잔을 아들이 제게 건넸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이 독한 술로 저를 취하게 한 뒤 저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술잔을 받아 드시겠습니까? 저는 차마 잔을 받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제 평생 자식에게 이토록 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김치 냉장고가 웅 하고 돌아가는 소리와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골랐던 저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하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제 곁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을까요? 제가 술잔을 받지 않자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 잔도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녀석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을 가장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징 하고 울렸습니다. 구원처럼 느껴지는 진동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제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멀리 부산에 사는 딸 미영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 오빠 목소리가 안 좋던데. 절대 아무것도 서명하시면 안 돼요. 딸의 문자 메시지는 어두운 동굴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었다. 멀리서나마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는 딸이 있었다.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욕탕 친구 영감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이야. 저는 갑자기 쿨럭쿨럭하고 마른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이 건넨 술잔을 일부러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술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이걸 깜빡했구나. 아버지,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아들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인삼 알레르기가 아주 심하단다. 이 냄새만 맡아도 숨이 막히는구나. 제 평생 처음 해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갑옷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걱정이라는 감정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실망감과 짜증만이 남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가면처럼 쓰고 있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그 표정이야말로 오늘 밤 벌어진 이 모든 일에 대한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목숨이 아니라 제 도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희가 그걸 몰랐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연극을 할 필요가 없다는 듯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네요. 아들도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탁자 위의 서류 뭉치를 애써 외면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식간에 집 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깨진 술잔 조각이 흩어진 차가운 바닥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짙은 인삼 향기는 여전히 제 코끝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제 손안에서 딸의 문자가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쾅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집안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한참 동안이나 텅 빈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있던 자리는 온기 없이 움푹 꺼져 있었고 그들이 남기고 간 싸늘한 공기가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곁에 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수없이 혼자 밤을 보냈지만 오늘 밤처럼 뼛속까지 시린 외로움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조금 전 제가 내동댕이 쳤던 술잔의 파편들이 어두운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산산조각난 제 마음을 보는 것 같았죠. 탁자 위에는 값비싼 인삼주 병과 두툼한 서류 뭉치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오늘 밤 제 아들 녀석이 제게 보여준 진심의 전부였습니다. 세월이란 무엇일까요? 제 품 안에서 어리광을 부리던 그 작은 아이는 어디로 사라지고 저렇게 낯선 어른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것일까요?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벽시계가 다음 시간을 향해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시계 옆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고운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장식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갓난아기였던 아들 동훈이를 제가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때 동훈이는 제 손가락 하나만 붙잡고도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었죠. 아빠 커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어린 시절 녀석이 닳도록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저는 평생 녀석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약속을 지우고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에 천진난만했던 아이와 조금 전 제 가슴에 비수를 꽂고 돌아선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딸 미영이와 아들 동훈이가 손을 잡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아이는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저는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웃음은커녕 제 자신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력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앨범을 넘기는 제 손끝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한 이땀이 되어 손끝에 맺힌 것이었죠.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모든 사물이 저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낮은 신음처럼 웅웅거리며 제 외로움을 노래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는 제 남은 시간을 재촉하는 발걸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마치 제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앨범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행복한 기억 속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문득 아까 딸에게서 온 문자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딸의 이름과 짧은 문장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절대 아무것도 서명하시면 안 돼요. 그 문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편이 있다는 증거이자 이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아직 미영이가 있다. 제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날카로운 파편들은 마치 오늘 제가 받은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습니다. 허리를 숙여 깨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빗자루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리를 치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제 마음을, 산산조각난 제 자존심을 다시 쓸어 담는 의식이었습니다. 조각들을 쓸어 담을수록 제 머릿속은 점점 더 맑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가라앉은 자리에 차가운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작은 유리 조각까지 깨끗하게 치우고 나니 거실 바닥이 한결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쓰레받기에 담긴 유리 조각들을 신문지에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더 이상 이 날카로운 조각들이 저를 아프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남긴 상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인삼주 병과 서류 뭉치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앨범을 다시 제자리에 꽂아두었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 제가 살아가야 할 곳은 현재이고, 제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눈앞의 현실입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저는 가장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지 몰라도 함께라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저들의 탐욕으로부터 제 자신을, 그리고 아내가 남긴 이 소중한 집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이 기나긴 밤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닌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옅은 가을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은 모두 치웠지만 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저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타서 아내의 사진이 놓인 작은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딸아이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밤새 잠은 잘 주무셨어요? 걱정이 가득 묻어나는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젯밤부터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하고 간신히 딸의 이름을 부르자 딸은 제 목소리만 듣고도 모든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인삼주를 들고 찾아왔던 일부터 서류를 내밀며 저를 압박했던 순간, 그리고 제가 알레르기 핑계로 위기를 모면했던 것까지 모두 말했죠. 수화기 너머로 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딸은 이내 분노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답답한 듯 딸은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죠. 아버지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당장 아는 변호사분께 연락해서 알아볼게요. 절대로 오빠 마음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든든한 딸의 목소리는 제 마음에 따뜻한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제 편이 되어 싸워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식과 바로 곁에 있어도 등 돌린 자식 중 어느 쪽이 진짜 가족일까요? 저는 딸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모처럼 마음 편히 보리차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에 그 차가운 얼굴이 떠올라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죠. 저는 큰 심호흡을 한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젯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죄책감에 젖어 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흥분해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녀석은 진심인 것처럼 뉘우치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아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경험이 제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눈빛과 온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을 흔들어 결국에는 다시 그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려는 계산된 연기였죠. 아들은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는지 더욱 애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 사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거래처는 부도가 나고 직원들 월급도 겨우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비운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처지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럴듯한 동정심 유발 작전이었죠. 자식의 고통을 외면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젯밤에는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물기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딸아이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변호사를 알아보겠다는 단호한 말이 제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의 긴 변명이 끝나기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동안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던 아들은 제가 아무 말이 없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 말 듣고 계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순간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녀석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제 사정이 이렇다고. 저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말을 잘랐습니다. 내 사정은 잘 알겠다. 하지만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는 말이냐? 이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자식의 말에 상처받고 혼자 속으로 사귀기만 했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할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젯밤에 가져온 그 서류 다시는 내 눈앞에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영이와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제 끊는다. 저는 아들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식에게 아니라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저를 보며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과의 전화 통화가 있은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오랜만에 동네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제게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 때마다 찾아가던 유일한 안식처였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오랜 친구들과 바둑 한 판을 두고 나면 시름도 함께 씻겨나가는 듯했습니다. 탈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비누 냄새와 뜨끈한 증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이 최 영감 오랜만이네. 목욕탕 주인이자 오랜 친구인 박기남이 저를 보며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옷을 벗고 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자 그제야 며칠 동안 굳어있던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습니다. 탕 안에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 등을 밀어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쏴아 하고 쏟아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머릿속을 비워내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서 두 노인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들었나 저 건너편 두부가게 김영감 말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나? 저는 무심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영감이라면 저도 몇 번 시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들놈한테 진명이를 넘겨줬다지 뭔가. 근데 그놈이 사업한다고 집을 담보로 빚을 냈다가 쫄딱 망해버린 게야. 다른 노인이 한숨을 쉬며 받았습니다. 쯧쯧. 그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던데 사실인가? 사실이고 말고 아들 부부는 나 몰라라 하고 김 영감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더군. 평생 자식 하나만 보고 악착같이 모은 재산인데 쯧쯧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두 노인의 대화는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뒤 혹은 몇 달 뒤 저에게 닥칠지도 모를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얼굴과 탁자 위에 놓여있던 서류 뭉치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갑자기 뜨거웠던 탕의 물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최 영감, 왜 그러나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이네.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온 친구 박기남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따뜻한 물속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제 미래의 불행을 예고하는 끔찍한 장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탕을 나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귓가에서는 여전히 두 노인의 대화 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 저는 젖은 몸을 대충 닦고 서둘러 옷을 꿰어 입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친구 박귀남이 뒤에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목욕탕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제 막 활기를 띠기 시작한 시장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생선 파는 가게에서는 비린내가 진동했고 과일 가게에서는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는 정겹게만 느껴졌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따라 어지럽고 소란스럽게만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어깨를 피해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앞을 누군가 그림자처럼 막아섰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아들 동훈이와 며느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들을 피해 옆으로 비켜 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여러 사람이 보는 시장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저희에게로 쏠렸습니다. 장을 보던 아주머니도 물건을 팔던 상인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저희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점잖고 반듯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들 부부가 제 평생의 체면을 이 시장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저희를 외면하시면 저희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네, 제발 손주들 얼굴을 봐서라도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가 아주 무정하고 독한 아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휴, 저 노인네 고집 한번 대단하네. 자식들이 저렇게까지 싹싹 비는데 좀 받아주지.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참 안 됐네. 모든 화살이 제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자식을 길바닥에 내몰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비정한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녀석들의 계획이었을까요? 집에서 저를 설득하는 것이 실패하자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저를 망신시켜 압박하려는 속셈이었을까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과 모멸감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욕탕을 나온 친구 박기남이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자네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겐가?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어른 망신시키지 말고 어서 일어나지 못해. 하지만 아들 부부는 친구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바지를 붙잡은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니, 거의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제 자존심이 오늘 이 시장 바닥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장 바닥에서의 굴욕적인 사건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이웃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릴 것만 같았고 시장 상인들의 동정 어린 혹은 비웃는 듯한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저는 동네에서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저는 꼼짝없이 비정하고 못된 늙은이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밤이 되면 굴욕적인 기억은 더욱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며느리의 울음소리, 아들의 애원, 그리고 저를 향해 쏟아지던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모든 것이 악몽이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시장 바닥에 엎드려 제 바지를 붙잡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쏘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매정한 아비인가? 내가 틀렸던 걸까? 수천 번도 더 제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70평생 쌓아 올린 제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끔씩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만이 이 세상에 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거실벽에 걸린 아내의 낡은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여보 괜찮아요 하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액자를 손으로 어루만지자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게 장사하며 두 아이를 키우던 시절, 명절이면 함께 둘러앉아 송편을 빚던 기억, 그리고 아이들이 결혼하던 날 몰래 눈물을 훔치던 아내의 모습까지. 아내는 언제나 저보다 더 자식들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만약 아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들의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제 손을 잡아주었을까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말대로 그냥 저 낡은 아파트를 팔아주고 조용한 요양원으로 들어가 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게 모두가 편해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무릎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짧게 징하고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휴대폰 화면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을 환하게 밝히는 액정 화면 위로 딸 미영이의 이름과 함께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절대 약해지시면 안 돼요. 제가 내일 당장 표 끊어서 올라갈게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글자들이 제 눈 속으로 들어와 하나의 온기 덩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이 그 온기에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꽉 막혀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러움과 자기 연민으로 흘리던 차가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 멀리서나마 나를 지켜보고 있는 혈육이 있다는 고마움이 만들어낸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 몇 번이고 그 문장을 되뇌어 읽었습니다. 절대 약해지시면 안 돼요. 그래, 약해지면 안 된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무너지기 직전이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단단한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딸의 문자는 꺼져가던 제 마음속 마지막 불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거실을 다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던 이 공간이 이제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성처럼 보였습니다. 아내의 손때가 묻은 낡은 소파, 벽에 걸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빛바랜 사진 창가에 놓인 아내가 아끼던 난초 화분까지, 이 집의 모든 것에는 저의 70평생과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탐욕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까? 분노와 억울함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무작정 아니라고 소리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시장 바닥에서처럼 녀석들은 또다시 저를 매정하고 고집센 늙은이로 몰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거짓 연극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왔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으며 어지러운 바둑판의 다음 수를 모색하는 기사처럼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득 목욕탕 친구 박기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늘 바둑을 두며 세상의 이치를 논하던 저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현명하고 지혜로운 친구였죠. 그는 늘 제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건 말이야. 집을 짓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운 법이야. 지키려면 수가 있어야지. 그 친구라면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묘수를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딸의 번호가 아닌 친구 박기남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누르기 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감에 젖어 있던 늙은이가 아닌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짧은 숨을 내쉬고 단호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연결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울리는 희망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른 아침부터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만에 나서는 바깥 세상은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집 안에 숨어 제 자신을 좀먹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 박기남과 시장 근처의 작은 국밥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곳은 저희 같은 늙은이들이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시름을 달래던 오랜 단골집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곧이어 박기남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주인에게 국밥 2그릇과 소주 한 병을 주문했죠. 진정한 친구란 구구절절 묻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법입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저희 앞에 놓였습니다. 구수한 국밥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그제야 며칠 동안 닫혀있던 제 입맛이 조금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다만 우선 밥부터 먹세. 속이 든든해야 싸움도 하는 법이야. 박귀남은 제게 소주잔을 채워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소주 한 잔을 단숨에 털어 넣었습니다.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굳게 닫혀있던 제 입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게 했던 모진 말들과 행동시장 바닥에서 당했던 굴욕적인 순간, 그리고 밤새 저를 괴롭혔던 절망감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박기남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그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국밥을 뜨고 소주잔을 비울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저희 사이에 흘렀습니다. 제가 괜한 이야기를 꺼냈나 싶어 후회하려던 찰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아들이 아주 나쁜 술을 뒀구먼. 바둑 용어였습니다. 상대의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 쓰는 비열하고 지저분한 술을 악수억쇼라고 불렀죠.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울고불고 매달려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저쪽은 체면도 양심도 다 버리고 덤비는데 자네는 아직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지 않나? 감정으로 맞서면 자네만 상처 입을 뿐이야. 그의 말은 제 머리를 세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처해 왔습니다. 박기남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품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만년필 같았습니다. 그가 펜의 윗부분을 작게 딸깍하고 누르자 아주 작은 불빛이 한번 반짝이고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이건 녹음기일세.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제 손에 그 펜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다음번에 그 녀석들이 찾아오거든 이걸 켜놓게. 그리고 녀석들의 본심이 담긴 말을 그대로 녹음하는 거야. 이게 자네의 묘수며쇼가 될 걸세.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손 안에서는 묵직한 펜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펜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비수이자 제 남은 인생을 지켜줄 방패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저는 한참 동안이나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손에 들린 녹음기 펜만이 차갑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해서 그것을 무기로 삼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과연 옳은 일일까요? 밤이 깊어지고
저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녹음기 펜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가르치고 비틀거리는 자전거를 뒤에서 잡아주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게 세상의 전부였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제 기억 속의 아들과 제 심장의 대못을 박은 지금의 아들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장 바닥에서 저를 외면하던 아들의 차가운 눈빛, 제 평생의 자존심을 짓밟던 며느리의 악랄한 울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아들을 벌하려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그리고 아내가 남긴 이 소중한 집을 지키려는 마지막 발버둥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박기남이 알려준 대로 펜의 윗부분을 살짝 눌렀습니다. 딸깍,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붉은 빛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자 불빛이 꺼졌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을 저는 그 운명의 순간에 태연하게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스탠드 불빛을 끄고 눈을 감은 채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주머니 속에서 몰래 녹음기를 켜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딸깍딸깍 어두운 방 안에서 울리는 그 작은 소리가 마치 제 아들과 저 사이에 마지막 남은 신뢰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무기를 들어야 하는 심정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약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연습을 멈추고 녹음기 펜을 가슴 주머니에 꽂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심장께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아내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려. 부디 나에게 힘을 주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그저 다음 전투를 기다리는 늙은 병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친구에게서 녹음기를 받아온 뒤로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며칠은 제 평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주머니 속 펜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언제 울릴지 모르는 초인종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정과도 같았죠. 매일 밤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제 자신을 상상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수백 번을 되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막 끝내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집 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일부러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아들 동훈이와 며느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손에는 어떠한 선물도 들려있지 않았고 얼굴에는 거짓 미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허락도 없이 안으로 성큼 들어와 소파에 보란듯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슴 주머니에 꽂아둔 펜을 아무도 모르게 딸깍하고 눌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연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번 시장에서 울부짖던 가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저희 더는 이렇게 시간만 보낼 수 없습니다. 이어서 아들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치 제가 아주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회사 곧 부도 처리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사업 실패와 빚 문제를 장황하게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치 저의 고집 때문인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보증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이토록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침묵이 답답했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그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지금 저희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평생 아버지만 보고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아버지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비난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해봐라, 내 놈의 본심을 전부 드러내 보여라 하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 침묵에 더욱 화가 난 며느리가 결국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집 문제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게 끝나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희가 알아본 아주 편안하고 좋은 요양원으로 가시면 되고요. 요양원이라는 세 글자가 제 귀에 밝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다리에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금방이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평생을 두려워했던 자식에게 버림받아 낯선 곳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상상이 바로 눈앞에 현실이 되어 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 주머니에 있던 차가운 펜의 감촉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 정신 차려야 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다. 저는 애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리숙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늙은이처럼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요양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왜 거길 간단 말이냐? 제 연기에 며느리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과장된 몸짓과 함께 친절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그게 다 효도라니까요. 거기 가시면 아버님이랑 비슷한 연배의 친구분들도 많고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삼시세끼 밥도 다 챙겨주고 아프시면 간호사들이 돌봐주고 얼마나 편한데요.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합법적으로 내쫓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을 제대로 모실 형편이 안 돼서 그렇죠. 저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녀석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과 저를 향한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나온 저희도 살아야죠 라는 말만큼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 또 있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어리숙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를 얻기 위해 저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떡하고? 제 질문에 며느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당연히 팔아야죠, 아버님. 이 집 팔아서 저희 급한 빚부터 갚고 남는 돈으로 아버님 요양원 비용도 넉넉하게 내드릴 수 있고요. 이게 모두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자신들의 계획을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그 모든 말이 제 가슴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요양원이란 데는 어디에 있는데 여기서 가깝더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공기 좋은 시골에 있어요. 조용하고 지내시기 좋을 겁니다. 저희가 주말마다 꼭 찾아뵐게요. 가끔도 아닌 주말마다 찾아뵙겠다는 지킬 수 없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들의 계획, 저들의 변명, 그리고 저들의 거짓말까지. 저는 이제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체념한 늙은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생각을 좀 해보마. 제 대답에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바로 도장을 찍어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모호한 대답에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압박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저 영감도 이제 어쩔 수 없겠지.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은 가슴 주머니 속 녹음기 펜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밤 제가 얻어낸 유일한 전리품이자 제가 잃어버린 아들을 증명하는 슬픈 징표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는 그들의 잔인한 계획이 담긴 녹음기 펜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그것은 분명히 승리의 증거였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텅 비어버린 잿더미만 남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이겼을지는 몰라도 저는 제 아들을, 제 가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을 잃는 것보다 더 큰 패배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녹음기 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제 아들 녀석의 진짜 목소리가, 제가 평생 외면하고 싶었던 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번 듣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미련마저 완전히 끊어버려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제 귀로 똑똑히 듣고 제 가슴에 새겨야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낡은 라디오에 연결했습니다. 치직하는 작은 잡음과 함께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3자가 되어 그들의 대화를 듣는 것은 직접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가 알아본 아주 편안하고 좋은 요양원으로 가시면 되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그저 하나의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을 제대로 모실 형편이 안 돼서 그렇죠. 저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제 아들이 제게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변명과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몇 번이고 되돌려 들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 속 아들은 넘어져도 울지 않던 씩씩한 아이였고, 첫 월급을 타서 제게 빨간 내복을 사다 주던 따뜻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늙은 아비를 내다 버리려는 괴물처럼 낯선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속을 파낸 것처럼 텅 빈 거대한 슬픔만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이 어릴 적 학교에서 상을 타와 제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은, 제 기억 속의 그 아이는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어제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밤새 기차를 타고 달려온 딸 미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제 모습이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겠지요. 아버지, 저 왔어요.
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 기대자 어젯밤 저를 짓누르던 거대한 슬픔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딸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손을 잡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고 부엌으로 가 사일렌지오. 며칠 동안이나 찬기만 돌던 이 낡은 집에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딸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아니 다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어젯밤 내내 저를 괴롭혔던 녹음기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앞에 놓인 작은 탁자에 올려놓았죠. 이걸 한번 들어보렴. 제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펜을 바라보더니 이내 제 뜻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어젯밤에 그 끔찍했던 대화가 다시 거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오빠와 새언니의 목소리로 나오는 비정한 말들이 딸에게도 저처럼 비수가 되어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가 알아본 아주 편안하고 좋은 요양원으로 가시면 되고요. 며느리의 그 마지막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두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두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화가 난 딸의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딸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주먹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딸의 그 분노가 오히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슬픔을 씻어내 주었습니다. 저를 대신해 이토록 아파하고 저를 대신해 이렇게까지 분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닦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딸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미리 알아본 변호사님이 계세요. 내일 아침 당장 찾아가요, 우리. 딸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슬픔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딸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다가올 아침을 그리고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악몽의 무게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창밖의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죠. 하지만 저와 딸의 마음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딸이 미리 예약해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도심으로 나오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지만 제 옆에서 걷는 딸의 단단한 발걸음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크고 삭막했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딸에게서 미리 연락을 받아 어느 정도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제 평생의 치부를 이점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모두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변호사 앞에서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주머니에서 녹음기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펜을 건네받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안에는 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미동도 없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트북 화면과 서류를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전문가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금까지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의 행위는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 및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협박. 제가 평생 뉴스에서나 듣던 무서운 단어들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억울함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법률 용어를 설명하며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은 1000갈래, 10,000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단지 이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버린 것입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법정에 세워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합니까? 그냥 조용히 해결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때 옆에 있던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딸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내 딸의 말이 맞았다. 저 아이의 말 속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아버지를 지키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동안 제가 보여왔던 망설임과 동정심이야말로 아들 녀석이 저를 얕보고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큰 무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제 마음이 오히려 상황을 이 지경으로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변호사와 딸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딸 말이 맞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을 그리고 제 죽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제 결심을 확인한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법적 절차 대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첫 번째 조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는가 하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아드님 댁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셈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법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와 딸의 의견을 물어 컴퓨터로 즉시 내용 증명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첫째,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온전히 저 최일성에게 있다는 사실. 둘째, 아들 부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재산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압박과 강요를 즉시 중단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할 경우 녹음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문서 작성이 끝나고 변호사는 프린터에서 출력된 서류 3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의 강요에 못 이겨 서류에 도장을 찍을 뻔했던 그 떨리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저는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시집 올 때 만들어준 낡은 인감 도장을 꺼내 제 이름 옆에 찍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붉은 인주가 마치 제 결심을 증명하는 낙인처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제 손에는 내용증명 서류가 담긴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법적인 문서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전화에 가슴 졸이고 그들의 방문에 두려워하는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서류 봉투가 저를 지켜줄 새로운 갑옷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 서류를 붙이기 위해 곧장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뒤로 집안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우편함으로 달려갔고 딸은 수시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전쟁터에서 적의 다음 공격을 기다리는 초조한 병사들 같았죠. 며칠이 지났을까 마침내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노로 이글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이게 다 뭐예요? 수화기 너머로 종이를 구기는 거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아본 모양입니다. 저는 딸과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침묵에 더욱 화가 났는지 녀석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변호사 법 이제 하다 저를 범죄자 취급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 안에는 더 이상 아들의 슬픔이나 후회 같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저를 향한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녀석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분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대답했죠.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 아니냐. 나는 그저 내 자신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제 대답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켜요. 뭘 지키시는데요? 그 낡아빠진 아파트 하나 지키자고 아들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녀석은 아직도 제가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녀석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은 더 이상 너와 내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은 법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알아라. 저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고 저의 단호한 입장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지막 남은 미련과 연민의 끈을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과 함께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아들의 반응이 예상했던 그대로라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다시는 집으로 찾아와 저를 압박하거나 시장에서처럼 저를 망신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조치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픈 절차였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서류에 제 이름과 도장을 찍으며 저는 아들과의 관계에 마지막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서류를 내고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제 일상은 거짓말처럼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전화에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되었고 현관문 초인종 소리에 화들짝 놀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죠. 그 불안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현관문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은 아주 작고 망설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가 문에 달린 작은 렌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 밖에는 아들 동훈이와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은 며칠 사이 수염도 깎지 못했는지 얼굴이 거칠었고, 며느리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저를 몰아세우던 그 도끼와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잔병처럼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에서와는 다른 소리 없는 무릎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후회의 빛을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과 법원에서 날아온 접근금지 신청 서류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오만과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빚쟁이들에게 어떤 협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절망 속에서 어떻게 괴물이 되어갔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듣고 있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고 무거운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은 저를 배신한 파렴치한 아들이기 이전에 세상살이에 지쳐 망가져버린 제 불쌍한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정은 또 다른 실수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저는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이 그렇게 정할 것이다.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의 눈앞에서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한참 동안이나 서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시끄러운 법정 다툼도 큰 소리 나는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완전한 항복과 저의 조용한 거절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겼지만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씁쓸한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다녀간 뒤로 한동안 제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변호사에게서는 일이 잘 처리되고 있다는 연락이 왔고, 딸은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그 평온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마치 큰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 같았죠. 저는 매일 창가에 앉아 계절이 변하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제 인생의 한 계절도 이렇게 끝나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 주말 아침에 반가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두 손 가득 장바구니를 든 딸 미영이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려고 시장 봐왔지요. 딸의 목소리는 텅 비었던 집에 햇살처럼 쏟아져 들어와 구석구석을 따뜻한 온기로 채웠습니다. 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묵은 먼지도 털어낼 겸 우리 집안 대청소 한번 시원하게 해요, 아버지. 딸의 말대로 우리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가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와 오랫동안 고여있던 무거운 공기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딸을 도와 낡은 가구의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딸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굳어있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청소를 하던 딸이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인삼주 병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갔던 그 끔찍한 기억의 증거물이었죠. 딸과 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단호한 표정으로 병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싱크대 뚜껑을 열고 병마개를 돌렸습니다. 콸콸콸. 진하고 달큼했던, 그러나 독처럼 느껴졌던 검붉은 액체가 하수구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한 흔이 씻겨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병이 완전히 비워지고 딸은 빈 병을 조용히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그 간단한 행동 하나로 우리 집을 짓누르던 악몽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한결 가볍고 상쾌해졌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 우리는 잠시 창가에 서서 깨끗해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는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정겨운 음악 같았죠. 딸은 솜씨 좋게 작은 밥상을 차려 제 앞에 내어왔습니다. 갓 지은 쌀밥과 뜨끈한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소박한 나물 반찬이 전부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값진 밥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어릴 적 제 어머니가 그리고 제 아내가 끓여주던 바로 그 깊은 맛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꽁꽁 얼어있던 마음마저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한참 동안 밥을 먹던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응어리를 꺼내놓았습니다. 미영아, 네, 아버지, 내가 과연 좋은 아비였을까? 제 자식을 법정에 세우려고까지 했는데 내가 너무 모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것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가시였습니다. 아들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아버지로서는 패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었죠. 딸은 제 말을 듣고 들고 있던 숟가락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모진 행동이에요. 썩은 가지를 쳐내야 나무 전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지키셔야죠.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켜야 할 당연한 권리예요. 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버지께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셨다면, 그래서 오빠의 탐욕의 모든 걸 빼앗기고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셨다면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게 저한테는 더 큰 불효였을 거예요. 아버지가 끝까지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내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효도를 하신 거예요. 딸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렇구나.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싸움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 딸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맛본 된장찌개는 더 이상 슬픔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구수하고 고마운 맛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 아래 저와 딸은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를 마쳤습니다. 제 마음에도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첫눈을 기다리는 겨울의 문턱이었습니다. 제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와의 법적 다툼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고 더 이상 제 삶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동네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도망치듯 찾아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휴식을 즐기기 위한 당당한 발걸음이었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며칠 전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노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뜰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목욕을 마친 뒤 저는 휴게실에서 친구 박기남과 마주 앉아 바둑판을 펼쳤습니다. 착착 바둑돌이 놓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둑에만 집중했습니다. 복잡했던 제 인생의 바둑 한 판이 끝난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친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 일은 어찌 되었는가? 저는 바둑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아들 녀석이 모든 걸 포기하고 집을 처분해 빚을 갚고 있다더군. 지금은 작은 월세방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들었네. 제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통쾌함 같은 감정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죠. 박기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세.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네는 결국 자네 자신을 그리고 자네의 삶을 지켜낸 거야. 친구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자신을 제 존엄을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바둑돌 하나를 집어들어 반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착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의 마지막 돌멩이 하나가 제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똑똑히 깨달았네. 자식에게 무조건 모든 걸 내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더군.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부모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큰 가르침이자 진짜 사랑일지도 모르겠어. 그것이 제가 이 길고 아픈 싸움 끝에 얻어낸 유일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을 정리하고 제 사랑을 올바르게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 앞에서 저는 제 마지막 뜻을 담은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의 보금자리였던 이 낡은 아파트는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준 딸 미영이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부탁해 제 남은 예금의 일부를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에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돈은 제 아들 도문이가 앞으로 5년 동안 꾸준히 직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때 그때 지급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땀의 가치를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서류 작성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올 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제 마음 속에 후회도 미련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따뜻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내려와 온 세상을 깨끗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모든 상처와 슬픔도 저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듯 했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밥을 먹었고 저희는 예전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가끔씩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짧은 문자가 오곤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그 문자를 읽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창가 옆 낡은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바둑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긴 바둑의 마지막 수를 두는 심정이었습니다. 착 하고 돌을 내려놓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맞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길고 외로웠던 싸움은 이렇게 평화롭게 끝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이다 사연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시원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